그 1년 전, 126년 전에 여기에서 이제 보훈치해가 있게 되죠. 그 보훈치해는 2000년 우리 역사에서 올해 저희들이 그런 슬로건이 개똥인데 그 개똥이를 저는 이제 민초라고 읽었어요. 5000년 동안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면서도 역사의 손님 대접, 손님도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다스림의 대상이고 지배의 대상이고 수탈의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역사의 객체라고 그러죠. 주체가 아니라 그 객체로 살아오셨던 우리의 선조들이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126년 전 1863년에 나온 보훈 땅에서 적은 기록에 따르면 3만 명이고 최대로 많이 기록한 기록에는 8만 명까지 이게 모여서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 대접하기를 하늘처럼 대접하자고. 그래서 이 민초들의 개똥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살아가려면 생업이 있어야 돼, 직업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직업에 이제 한 8, 90%는 농업인데 이 농업을 해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업이 다 망가져버린 상태예요. 126년 전에. 그래서 그 민초들의 생업을 살리고 이제 생명과 생업이 살아나야 사람다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어떤 네트워크도 만들고 동아리도 만들고 어디 좀 이웃에 살피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생활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기 생명이 살고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이 보장돼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다운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126년에 전에 이 땅에는 그런 민초들의 생명과 생업과 생활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그냥 백성들이 차라리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국망을 노래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몇천 년 같은데 보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살기가 팍팍하고 어떤 희망이 없고 그 절망적 상황이었는지 곳곳의 기록에 제발 이놈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루라도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국망을 노래했다고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30여 년 전에 수군 최재우 선생에 의해서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는 동화가 등장하고 그분은 이제 3년 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 당하시고 그 스승님의 이제 또 유업을 정말 이 땅에 하고 표현할 수 없는 38년간의 그 도망자 생활 속에서 이 민초들을 살리기 위한 동학 포도 활동을 목숨을 걸고 오셨던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노고를 다 하셔가지고 그 기반 위에서 126년 전에 여기서 보훈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걸은 이제 슬로건이 척외양창이라고. 척외양창. 척은 물리친다. 외는 이제 외놈 외자고 양은 서양 양자고 창의는 의로운 깃발을 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와 양을 물리치기 위해서 의로운 깃발을 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뒤에 그 장내리에 척외양 창의의 깃발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 척외양 창의의 깃발이 뭐냐? 백성들의 생명, 생업, 생활의 위태로운 원인을 따져보니까 나라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일본 상인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전부 쌀을 아직 가을에 추수도 하기 전에 미리 쌀값을 예약하고 싹 빼내가 방공령이라는 걸 들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먹을 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자기네 자본주의 발전시키기 위해서 쌀값을 이 장사치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간담은 원리잖아요.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팔면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선의 국내법을 전부 무시하면서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식량도 모자라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동학 도인들이 남먼저 것을 발견하고 척의양 창의의 깃발을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그 척의양 창의의 이제 근본 정신은 기울어져가는 잘못돼가는 나라를 바로잡아서 고탄에 빠진 백성을 건진다는 동학의 기본 정신, 고부간민의 정신이 이제 척의양 창의라는 깃발로 등장해서 보훈치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 이상 했지만 보훈치해가 결정적으로 해산된 이유는 그동안에는 조정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윤중이 양호 도사란 직책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청주에 있는 군대도 내려오고 그래서 해월 선생이랑 지도부가 겁먹어가지고 보훈치해를 해산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일본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 유학을 하면서 찾아낸 자료인데 공원에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유린하고 우리 백성들의 생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본 상인들의 그런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이런 요구를 하니까 당시에 들어와있던 이제 외세가 특히 일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팔중산 함이라는 8팔자 무거울 중자 몇산자 팔중산 함이라는 군함을 인천으로 파견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는 거야. 조선왕조를 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선왕조가 힘이 없으니까 그 외세의 협박 때문에 그래서 해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조선왕조가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라 외세가 와서 너네가 동학을 해산 안 하고 탄압 안 하고 짓밟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 조선왕조 가면 안 둬. 이런 협박을 팔중산함을 인천항에다 파견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면서 그 짓을 했더라고요. 보훈치해 때부터 이 외세 문제가. 그래서 이제 척의양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 의미가 새롭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동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든지 또 외세가 어떤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협한다든지 그럴 때 사실은 우리 5천년 역사에서 누가 언제나 최전선에서 목숨을 바쳐서 외세를 막아내려고 하고 실제로 목숨을 바쳤냐? 많이 배운 자들 아닙니다. 집권자들 아닙니다. 민초들이었습니다. 살수대첩에서 온몸으로 그 승리를 이끈 게 뒤에서 을지문동은 지휘했지 을지문동 앞에 싸운 사람들이 다 이름 없는 병사들 아니었어요? 청천강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도 다 그 병사들이 싸운 거 아닙니까? 제일 앞장서서 온몸으로 외세를 막아낸 이 5천년 역사의 이 땅의 주인공들은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없는 민초들은 뭔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안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촛불혁명 했습니다만은 그 촛불혁명이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는 게 이번 촛불혁명이 아니고 사실은 광우병 반대의 촛불혁명이었잖아요. 그럼 광우병의 그 문제를 누가 먼저 문제 제기했어요? 박명수 교수가 제기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기 안 했어요. 광우병 반대 시위를. 그날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시청 앞 지하도를 내려오는데 중학교 2, 3학년 여학생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 거야. 시청 광장 쪽으로. 제가 이제 좀 그런데 좀 이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야야 안 들려 어디 가냐? 우리 광우병 반대 시위하러 간다는 거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들이 사실은 광우병 반대 촛불 시위를 그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효선이, 미선이 장갑차 희생 소녀 반대하고 그게 이제 그 정신이 그 다음에 이제 명박산성 쌓을 대로 이어지고 이번에 이제 또 촛불혁명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초들은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그런 걸 느끼는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훈에 모여든 그 3만 명에서 8만 명의 민초들이 온몸으로 이 우리의 주권을, 생명을, 생업을 위협하는
외세, 그 외세의 앞잡이는 일제였죠. 그래서 그 일제가 계속 탄압을 한 거예요. 보훈치해 때부터. 요게 이제 오늘 처음 한국에서도 그동안에는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고종이 의윤중 도고사 보내갖고 그래서 해산했다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일본이 팔중산함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 시위니까 그걸 겁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사실은 보훈치해도 강제로 이제 해산당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명확하게 역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겠어요. 이 보훈치해를 그때 해산하면서 늘 동학은 자기네가 조선을 먹으려고 할 때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딱 터지니까 수십 명의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지금 조정의 동향, 대원군의 동향, 명성황후의 동향, 육조판서들의 동향, 지방 각 관찰사들 동향, 그 다음에 우리 군대, 그 당시에는 이제 해군본부를 수영이라고 그러고 육군본부를 병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충청도에 있는 수영, 병영, 경기도에 있는 수영, 병영, 전라도에 있는 수영, 병영, 경상도에 있는 수영, 병영, 전부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시를 한 거죠. 스파이를 통해서 감시를 하는데, 이 동학군들이 잘 아시다시피 3월에 일어나가지고 승승장구하죠. 전라도 무장이라는 데서부터 일어나서 3월 26일로 3월 22일에 일어나가지고 4월 27일에 전주성을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점령을 해버려요. 이 역사도 엄청난 역사인 겁니다. 그 당시에 죽창을 들고 일어났던 우리 동학군들은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아니올지다. 왜 들고 일어났을까요? 아니,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답게 못 살게 하는 이 체제에 대해서, 그래 차라리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인간다운 목소리를 한번 내고 그러다가 한번 죽자. 그러니까 이판사판에 그런 마음이, 굶어 죽거나 어차피 싸우다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사람다운 이 절규라도, 그 외침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죽자, 이런 각오로 일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게 전부 농기구, 몽둥이, 죽창. 그리고요, 그렇게 해놓고도 전봉준 장군이 아마 해월 선생님의 지시를 받았을 거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냐, 그 밑에 동학군들한테 우리 동학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으뜸의 공으로 삼고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 목숨이 자기네 군대가 아니라 상대방 군대, 사람 목숨만은 절대 해치지 않으며 행진하면서 지나갈 때는 절대 민폐를 끼치지 말고 효도 국가의 위해서 충성하고 이웃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훌륭한 학자가 있고 그런 사람이 사는 동네 심리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12개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선포를 합니다. 굶주는 자는 먹여주고, 병든 자는 치료해주고, 물건이 없고 뭐가 곤란한 사람들은 다 도와주고, 항복한 자는 사랑으로 대해주고, 도망가는 자는 쫓지 말고. 그런데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 불효른 놈들은 권장치고, 나라 팔아먹는 놈은 반드시 잡아들이고, 그 형편없는 지방 군수나 현관 밑에서 아첨하는 중간 이 협작꾼들 전부 다 제거하고, 그런 나머지는 전부 백성들을 껴안고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요, 일본 외무성 외교사리관에서 1997년에 찾아내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막 이 가슴에서 뭐가 끓어오르는데, 우리 동학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으뜸인 공으로 삼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생각이 막 들으시는 거예요. 왜? 원래 동학군들은 그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지방 권력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이웃 사람들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창을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민초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동학군들이 당연히 사람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안 가르쳤을까? 저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 동학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런 걸 위뚜루금을 쌓는다는 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많이 배운 자들의 역사, 가진 자들의 역사, 지배자들의 역사, 승리자들의 역사, 그렇잖아요. 민초들의 역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 동학의 역사는 그런 민초들의 역사인 거죠.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싸우니까 매천 황현 선생의 오동나무 밑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책을 읽으면 동학군이 지나가는 길목길목에는 식사 때가 되면 이 주먹밥 강주리가 수백 개씩 쌓여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오동나무 역사, 오동나무 밑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책을 읽어보면 동학군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는 이 때가 되면 수백 개의 광주리가 주먹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정보들을 다 물어다 주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지방군이 있고 어디에 누가 강조가 있고. 그러니까 동학군 전봉준 대장은 손에 손바닥 보듯이 상대방 동향을 아니까 3월 21일부터 공기를 해가지고 전주성 4월 27일 점령할 때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이겨버린 거죠. 왜 이겼어? 민심을 얻었어요. 이제 전주성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전주성은 조선왕조 이씨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도 그 건강한 생각을 하는 대신들은 반대를 했는데, 여기 영민 씨 있으면 나가세요. 저 앞에서 영민 씨 안 계시죠? 나오기 좀 하면 명성황후 집안이 영민 씨요. 그 오빠가 그 당시에 경조판서 민영준입니다. 나중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잡아들여 집을 수색하니까 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만든 황금 송아지가 나왔다는 사람이 경조판서 민영준이가 지멋대로 이제 청나라에다 원병을 외청하는 거예요. 좌의정 조병세가 반드시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국가가 부담자들 것도 많고 민폐를 끼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절대 외세 그 청나라 군대 끌어들이는 걸 신중해야 됩니다라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조판서 민영준이가 누구 등에 업고 명성황후 권세 등에 업고 지멋대로 당시 원세계를 통해서 북양함대 이홍장한테 이제 청나라 군대를 요청을 합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이제 그 자기네 영향권에서 벗어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대를 보내려고 이제 움직입니다. 늘 그 무렵까지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준비를 1850년대 명치 유신 때부터 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자기네가 그 뭐랄까 막부 시대, 그러니까 군인이 이제 통치하던 시대에서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천황은 그냥 뒤에 물러나 있고 장군이 이제 토쿠가와 이에야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런 막부 시대에서 천황이 이제 실제로 통치하는 그 국가로 이렇게 바뀌는 정치 혁명을 하죠. 그게 이제 명치 유신이라고 해요.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여기 185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 명치 유신을 하면서 그때의 이 명치 유신하는 세력들의 의식 속에는 조선을 먹어야만이, 조선을 지배해야만이 일본은 발전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정한론이라고 하는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1850년대부터. 그래서 끊임없이 조선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지금도 시비 걸고 있죠. 아베가 나쁜 놈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의식들이 아직 체질도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때가
찬스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민영준은 청나라에게만 군대를 요청을 했는데 진해가 먼저 일본이 군대를 보내버려요. 그 이유는 그전 10년 전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일본이 패배를 해요. 3.1천하로 끝나잖아요. 김옥균이가 일본 세력 등에었고 정책령을 하려고 했던 갑신정변이 끝나면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서로 협상을 해갖고 이제 조약을 맺어 지들끼리 조선에서 어떤 긴급한 일이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공동 출병한다는 조약을 맺어요. 그게 천진 조약이 10년 전에. 그건 이제 두 나라의 조약이에요. 그러더라도 당사자 군대가 들어온 땅은 우리나라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쪽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협의를 해야 마땅하겠죠. 조선이 아니 청나라로 출병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니까 자기들이 그 약속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담을 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땅 우리나라 땅이니까 군대가 들어오려면 조선 정부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죠. 그걸 무시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먼저 군대를 보내요. 전봉준 장군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게 아니다. 우리는 나라를 바르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나라를 복잡하려고 했던 게 우리의 본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전주까지 내려온 공화군 토벌대장 홍계훈하고 협상을 했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항만 계획해주면 자진 예산에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직업으로 다시 간다. 이게 이제 패전계획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계훈이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것을 중앙정부에다 전달해서 너네들의 요청을 들어주겠다. 그 대신 물러가라 스스로. 그래서 이제 전주화약이라는 게 맺어져 가지고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아혁명 세력은 패전계획이라고는 개혁조항을 받아들여주는 조건으로 자진 예산에서 다 가버려. 그리고 정부는 이제 조선의 긴급사태가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에게 뭘 했겠어요? 나가라. 이제 우리 문제 다 해결됐다. 나가라. 그런데 일본 놈이 이 새끼들은 어떻게 됐어? 명치 유신 때부터 조선을 먹으려고 끊임없이 공작을 했기 때문에 차일피일 안 나가는 거예요. 청나라도 우리도 공동 철벽하겠다. 나가자라고 청나라도 찬성했는데 안 나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안 나간 이유를 도대체 왜 안 나갈까? 이걸 이제 제가 9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조선에 일본 군대가 들어갔으면 이익을 뭔가를 취하지 않고서는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에요. 그런데 조선에 더 머무를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건 카드가 청나라한테 그러면 조선이 굉장히 엉터리 같은 나라니까 공동으로 개혁을 하자라는 안을 내는 거예요.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개혁을 해도 우리가 개혁하는 거고 악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네가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남은 나라가 와가지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조정이 그 내정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할 수밖에 없죠. 반대 안 하면 그 나라가 아니죠. 주권 있는 나라가 아니죠. 청나라도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조선 정부가 공동 내정 개혁안도 반대할 것이다. 장녀들끼리 신하죠.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조선왕국을 쳐서 조선 내 항일 세력을 제거하고 괴뢰 정권을 만들어서 일본의 이익을 반짝시키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1894년 7월 23일에 조선왕국 점령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1894년 7월 23일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는 동학군들이 해전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집강수 통치하던 시기잖아요. 이때 이제 일본군 9,000명이 경복궁을 불법 요천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을 포로로 삼고 고종이 말 안 듣니까 대원군을 이제 강제로 납치에다가 세우고 항일 세력 관리들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말을 잘 듣는다 그럴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관리들로 친일 내각을 세워가지고 이제 조선 왕조를 확
괴뢰 정권이 이제 수립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괴뢰 정부한테 동학군을 진압하도록 우리한테 명령해 주라, 일본한테.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를 물리치도록 너네가 의뢰를 해주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일본 안에서 시나리오가 전개됐는데, 그 동학혁명 때부터 100년이 흐를 때까지 그런 사실이 전혀 밝혀지질 않았어요. 100년 동안 일본이 그런 조직적, 계획적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조선왕국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동학군을 치게 만들고 억지로 청나라군들을 치게 하는 이 시나리오를 전개했다는 사실을 100년 동안 은폐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 100년 만에 오늘 소개하는 우리 이제 손윤 이사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손윤 이사장님께서 초청을 하셨던 나카트 아키라 교수님이 그 자료를 발견해 내신 거예요. 그 내용이 4쪽에 있습니다. 4쪽에 사진 나와 있죠. 아마 운명적 사건인 것 같아요. 그게 1994년에 지금 동일본 대진이 일어난 후쿠시마 현의 별립도서관, 우리로만 도립도서관에 사또문고라는 데서 1894년 7월 23일에 경복궁 점령이 사전에 조직적 치밀하게 일본의 군부, 외무성, 일본 정부가 총동원해가지고 불법으로 계획을 해서 실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일본 참모본부가 기록한 원사료예요. 이 자료. 이 사쪽에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조선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조선 정부가 쓴 것도 아니고, 동학책에 쓴 것도 아니고, 진해가 쓴 원래의 진실이 담은 사료예요. 그런데 이 사료가 발견되는데 우리는 깜깜했어요. 근데 이 나카츠가 선생님이 이걸 발견하시고 책을 이제 쓰고 계시는데, 그 1년 후에 한국에서 이제 또 운명적인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의 동학군 지도자 해골이 홋카이도 대학에서 발견됐다는 그 사건이 95년에 터져요. 근데 동학에 미친 사나이가 한 사람 있었죠, 한국에. 박맹수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KBS하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딱 들으니까, 아니 100년도 더 지난 시기에 대한민국의 제일 남쪽 섬 진도의 동학군 지도자 해골이 일본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에서 왜 발견되지? 이거 당연히 뭐가 있구나. 그때가 이제 저희 IMF 터지고 뭐 그런 시기인데, 아 이거는 가서 진실을 밝힐 사람은 저밖에 없겠다,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 착각이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목숨 걸고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97년에 이제 유학을 했죠. 홋카이도 대학으로. 그랬더니 이 나카츠가 선생님이 가을에 이 사료를 들고 홋카이도 대학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이제 널리 알리는 책을 내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의 동학군 지도자, 진도 출신의 동학군 지도자 이 유골 이야기도 좀 써도 좋겠냐라고 하는 허락을 받으시러 요 오사카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7년에 가을에 이 나카츠가 선생님을 처음으로 저도 뵙고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기절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교수님께서 책을 내신다면 번역은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실이 담은 책을 6쪽 한번 보세요. 6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일본어로 된 것이 98년에 나카츠가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그걸 이제 번역해서 우리나라 한국어로 이제 2002년에 제가 번역했습니다. 책입니다. 여기에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불법 점령의 진실이 종합적으로 밝혀졌어요. 이 책이 2002년에 나왔을 때 아마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돼서 특별한 신문이 조중동이었어요. 조중동. 한겨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즘에 그 조중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 보수 신문들마저도 엄청난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득 채운 책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는 책으로 나왔을 때 그 언론에 하여튼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조금 알려지게 됐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아직 많이는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나카츠카 선생님이 그 사료를 발견하고 또 책을 내기 전까지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그 동학농민혁명은 그냥 자기네 나라의 잘못된 정치라든지 이런 걸 개혁하려다가 자체 역량이 부족해서 그냥 실패로 돌아간 거다. 뭐 그런 정도.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냥 조선 왕조하고 동학군 사이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왔죠. 근데 이 사료가 발견되고 책이 나온 뒤로 이제 어떤 내용이 밝혀지게 됐냐면 동학혁명의 진짜의 진실은 일본군이 불법으로 우리나라 왕궁을 침략한 것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항일 전쟁을 벌인 세력이 동학 농민군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잔인하게 진압을 해서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제 이 사료와 책으로 그래서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여기 지금 타이완에서도 와 계시는데 이 사료가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1894년의 역사는 그냥 조선 내부의 사건인처럼 알려져 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이 사료가 발견됨으로써 그게 아니고 이거는 조선 왕조의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버린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은 잘못된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사건이다. 그럼 뭐냐? 현재와 같은 국제 질서가 형성된 동아시아 전쟁이 청일전쟁이죠. 근데 그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빌미가 청일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게 동학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학혁명은 사실은 동아시아의 운명과 관련된 엄청난 전쟁이에요.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일부 뭐랄까 조선의 폭도들이 일으킨 밀란을 그냥 일본군이 와서 조선 왕조의 요청에 의해서 진압해가지고 그냥 깔아앉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한 나라의 작은 사건처럼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 이 새로운 사료에 의해서 사실은 오래도록 조선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밀한 침략전을 벌여왔던 그 일본의 의도를 온몸으로 사전에 간파한 동학군들이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처절한 항일 전쟁을 벌였고 그것을 일본군이 와서 잔인하게 진압을 했고 그 잔인하게 진압한 사실을 전부 다 은폐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청일전쟁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 청나라하고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를 가지고 싸우는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단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일본이 그런 전쟁을 할 때 내세운 명분이 있어요. 청일전쟁은 조선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다. 그 다음에 야만의 나라 중국을 또는 미개의 나라 조선을 문명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문명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일본은 조선을 위해서 또 청나라를 개명시키기 위해서
국제법도 잘 지키고 하나도 어떤 그 국제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치른 전쟁이다라고 100년 동안 선전해 온 거예요. 그걸 이제 다 뒤집는 사료가 바로 이 사료예요. 청일 전쟁이야말로 가장 야만의 전쟁이었고 가장 무도한 전쟁이었고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카즈가 교수님이 밝힌 이 사료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 조선왕궁 점령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 나카즈가 선생님이 발견하신 사료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만천하에 증명됨으로써 청일전쟁은 문명의 전쟁이 아니고 야만의 전쟁이고 국제법을 잘 지킨 전쟁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국제법을 어긴 전쟁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싹 밝혀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우리들이 알아왔던 청일전쟁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 사료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 중심의 그동안의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야만의 행위에 의해서 불법의 어떤 전쟁에 의해서 잘못 형성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뒤집는 그런 이제 역사적 성과를 이 책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그 뒤로 이렇게 새로운 사료가 나오니까 줄줄이 이제 그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사료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6조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치른 이 전쟁을 감추기 위해서 그 뒤로 또 치밀하게 그런 노력을 해왔어요. 그냥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때 어떤 한 사건만 이렇게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왜곡한다고 하는 사실이 그 뒤에 또 사료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그게 7쪽에 있는 사료입니다. 보세요. 7쪽에 이 사진4 부장회의록이라는 게 있죠. 부장회의록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의 진실을 담은 이제 그 전쟁사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일전쟁 동학혁명이 끝난 뒤에 그 전쟁사를 정리하면서 자기들끼리 회의한 문서예요. 이게. 이걸 찾아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역사적 사실을 밝히게 되면 일본이 문명의 전쟁이라고 선포했던 청일전쟁 선전조칙에 어긋난다. 그러니 사실을 빼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금도 꼭 기억해야 할 게 지금도 일본에 가면 일본은 신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일본 우익들은 일본은 신의 나라다. 그리고 천황은 신이다. 그래서 신인 천황이 잘못할 리가 없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는 신의 나라 일본을 국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저 나쁜 조선놈들의 아주 잘못된 행위다. 뭐 이따위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 부장회의록에서 보면 그 신의 나라 신인 천황의 명예에 위반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 사실 그대로 기록하면. 그러니까 천황의 명예에 훼손되니까 사실 기록하지 말고 진실 기록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라고 지시하는 그 문서가 그대로 있는 자료가 부장회의록. 그 자세한 내용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뒤에 8쪽에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때만 청일전쟁에 관해서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러일전쟁의 전사를 편찬할 때도 또 그 지시 내용이 또 나와요. 그게 이제 일로전사 편찬관이에요. 그러니까 경복궁 불법 점령 사실을 은폐한 것이 94년에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역사 은폐 왜곡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추적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이제 자료가 나오냐면 저도 이 사료를 참 찾고 나서 한동안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왔는데요.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사건이죠. 운양호 사건을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일본 군함 운양호가 조선 해안을 침략하기 위해서 강화도 연안을 지나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강화도에 있는 포대에서 먼저 포격을 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응전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 운양호 사건이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그걸 뒤집는 사례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은 1875년 10월 8일자 보고서에 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9월 29일자 원보고서가 발견됐어요. 운양호 사건 원보고서가 10월 8일자가 아니고 9월 29일자 원보고서. 그 원보고서에는 물을 구하러 들어갔다는 말이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면 10월 8일자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왜곡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월 8일자 보고서에서는 그 운양호가 포격을 하면서 서로 싸운 것이 하루로 있어요. 하루로. 근데 9월 29일자 보고서는 3일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나라 군함이 남은나라 영해에 3일 동안 있게 되면 그건 전쟁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29일자에는 진실을 기록했다가 이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10월 8일자 보고에서 3일간 있었다는 것을 하루에 있었다는 걸로 바꿔치기를 하고 물 구하러 갔다는 얘기 하나도 없는데 10월 8일자 보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 구하겠다 했죠. 왜곡해놓은 거예요. 운양호 사건이. 그러면 자, 그 이듬해 이어지는 강화도 수호 조임 수호 조규부터 1894년 경복궁 불법 점령까지 몇 년이요? 20년간이죠. 일본의 역사 왜곡이 이렇게 치밀하게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알아왔냐 이거죠. 잘못 알아왔어요. 우리가 알아왔던 상식이 전부 거짓이랍니다. 그게 누구 기록에 의해서 그렇게 밝혀지냐면 우리나라 기록에 의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지네들이 쓴 기록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청일전쟁,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동학혁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죠.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청일전쟁 그렇다 치고 동학혁명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알리고 후대에 계승해야 될 역사적 소명과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본 놈들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동학혁명은. 청일전쟁은 그렇다 치더라도 박교수님한테 저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있잖아. 우리 모두가. 이명수 교수님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청일전쟁의 진실과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최근 20년 동안의 이 청일전쟁에 관한 역사의 진실들이 새롭게 이렇게 이제 밝혀져 온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서는 이 동학 얘기를 이제 보겠는데요. 하나 더 보시죠. 하나 더. 북쪽에 한번 보세요. 북쪽에 사진 6. 사진 6. 이 자료도 이제 운양호와 관련된 사료의 원 표지인데 현재 일본 도쿄의 그 방위성 산하의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료입니다. 운양함이 1875년에 인천에서 이제 사건 일으키기 전에 한 2달 전에 우리나라 동해안을 정찰을 하고 나서 지네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자세히 그 정찰 결과를 정리해서 이제 이 운양함 함장 이름이 이노우에 요시카라는
사람인데 이노우에 요시카 함장이 일본 해군 본부에다가 이제 보고한 내용 보고서의 원표지예요. 원표지인데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이제 쓰여 있는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10쪽에 있는 내용, 10쪽에 그 운양함장 이노우에 요시카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요걸 읽어 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운양호 사건을 일으키기 전인 1875년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노우에 요시카가 지휘하는 운양호는 운양호도 되고 운양함도 되고 부산을 출항하여 한경남도 영흥만, 경상북도 영일만, 울산 등을 정찰하고 7월 1일에 나가사키로 귀향했다. 바로 그 직후에 함대지 어중이라는 제목으로 정찰 결과를 자세하게 쓴 운양함장 이노우에 요시카의 인이 이제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입니다. 요 내용 속에 있는 사진 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을 번역해서 소개합니다. 이 이노우에 요시카가 이렇게 해군본부에다가 보고합니다. 조선은 일본에게 있어 중요한 땅이다. 만일 조선이 다른 나라에게 영유되면, 영유란 말은 식민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조선이 다른 나라 식민지가 되면 일본은 발전할 수 없다. 조선을 일본이 영유하면, 조선을 일본이 식민지로 만들면 일본은 나라의 기초를 단단히 하여 세계로 옹비하는 제1보가 될 것이다. 일본의 강약은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조선은 지금 일본의 국교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공격할 이유는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 국내에서는 일규는 이제 일본 말인데요. 우리식으로 밀란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내환이 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 일본에게 내려준 기회. 개 같은 놈들이죠. 남의 나라 왜 내화 정치 정정 불안을 이용해서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찍이 수훈 최재호 선생님이 농담유사에서 개 같은 외종놈을 미라에 소멸하고 하셨거든요. 개 같은 외종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내 옆집의 가정이 부부싸움 할 때 가가지고 불 질러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개 같은 외종놈이잖아요. 이것은 하늘이 우리 일본에게 내려준 기회다. 만일 이 기회를 놓쳐 조선을 치지 않는다면 장래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일본인들은 조선이 강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조선은 강하지 않다. 동해안에는 병비다운 것이 없으며 서해안에는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도 구식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조선의 병비가 약소하다는 사실은 이 보고서가 말한 그대로 조선의 국내 사정은 정치가 가혹해서 아까 국망을 노래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인민들이 대단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기대자에 대한 원한이 쌓이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 하나 필요할 것이 없다. 게다가 일본과 조선은 거리도 가깝다. 따라서 운송편도 적다. 작년 대만 사건보다 타이완도 나오네요. 일본이 타이완도 침략을 했었어요. 도리어 더 손쉬울 것이며 비용도 적게 들여서 끝낼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깊이 통찰하여 반드시 서둘러 출병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밤낮으로 오직 출병 지령만을 기다릴 따름이다. 이게 1875년에 일본 해군 운양함장의 공식 보고서 내용이에요. 동아경련이 일어나 20년 전부터 일본 놈들은 조선을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치밀한 공작을 합니다. 제 내용을 조금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 문서 내용에 의하면 운양함장 이노우에 요시카가 운양호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일본 해군 수뇌부 앞으로 보낸 문서에서 조선과의 전쟁을 불법 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나카츠가 교수를 비롯한 일본인 연구자나 저와 같은 한국인 연구자들은 운양호 사건 당시에 일본 정부와 해군 수뇌부가 이노우에 함장 의견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일본은 그럴 만한 군사력을 아직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본 정부 대구 수뇌부는 이와 같은 이노우에 함장의 권위를 일정으로 양해한 가운데 운양함에게 조선 서해안의 청량교사를 전용했고 운양호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양함을 파견했던 일본 정부 및 해군의 행동이 35년 뒤 일본에 의한 한국 영하고 일직선으로 연결되었다고 역사를
단순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75년 운양호 사건이 조선 영유, 곧 조선의 식민지화라는 근대 일본의 전략적 목표상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간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는 일본의 공간된 전사류 안에 진실이 쓰여지지 않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대침략 전쟁이었던 청일전쟁 때부터라고 생각해온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와 같은 기존의 이해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근대 일본의 역사 위조는 청일전쟁 때부터가 아니라 일본의 조선에 대한 무력 행사의 첫걸음이었던 1875년에 운양호 사건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1차 사료를 통해서 그것도 일본인 연구자의 손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쪽. 이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아까 강명수 말씀하셨는데, 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역사 연구자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촛불혁명 있기 전에 과거 10년 동안에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에 동원됐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국정교과서 문제로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싸우고, 제가 지금 현재 한국 근현대사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만, 제 전임 회장님은 2년 동안 연구비 한 푼을 못 받고, 거의 매주 성명서, 거의 매주 기자회견으로 2년 동안에 한국 근현대사학회 회장직을 수행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아주, 제가 이제 인재인술에서 보니까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그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단체에서 전임 회장님 때는 한 칸도 지원도 안 받았더라고요. 저희 학회가. 그럴 정도로 그 전 정부 때 역사교과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그 대부분의 거의 99%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싸울 때 몇 명의 역사학자는 거기에 붙어가지고 국정교과서 집필을 하는데 한 2천만 원 줬대요. 넘어간 멤버들이 몇 명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권력의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권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권력이라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력 앞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 물음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집필할 때 자기 의지로 적극적으로 돈에 눈물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용학자로 갈 것인지, 또 그 어쩔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해가지고 소극적으로라도 동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복원해서 권력의 역사적 정당성을 물으면서 권력을 초월한 통찰을 미래를 향해 제시하고 권력으로부터 자립한 역사 감각과 비판 정신이 사회에 뿌리 노력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냐. 당신은 어느 편이 될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화두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일본인이 한 분 있다는 것도 소개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나카츠가 교수님의 은사이신 영화의 겐타로라는 분입니다. 이게 참 운명적인데요. 하여튼 이제 촛불혁명 덕에 저희 한국 근현대사 학회도 올해부터 이제 지원을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는 바빠졌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 자주 올라가야 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도 자주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위한 무슨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다고 오셔서 좀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야마베 겐타로라는 문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박명수 교수님이 그 책을 한권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 책을 좀 써서 이제 한국의 최초로 아마 대중적인 책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야마베 겐타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에요. 사회주의 운동가입니다. 일제시대 내내 젊어서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45년 8월 15일 날 감옥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얼마나 강력한 투쟁을 하셨는지 그때도 못 나오시고 45년 10월 10일에야 그러니까 비전향으로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추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감옥 안에 계셨을 때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 동지 한 분을 만났대요. 김천혜라고 하는, 여기는 이름을 제가 안 썼습니다만, 이 김천혜라고 하는 제일동포 출신의 사회주의 운동가를 감옥 안에서 만났는데, 그 감옥 안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당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1920년대에 일본 안에 제일동포라는 지위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도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피해의식도 많을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어떻게 보면 피폐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운동을 하셨을 텐데, 하나도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낙천적일 수밖에 없는 김천혜라는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뿅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나는 이 감옥 안에서 만난 제일동포 김천혜 동지를 만나서 그때 한국을 이제 다시 보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회고록에다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뒤에, 그래서 그 뒤로 우리 한국사를 깊이 연구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두 가지를 일본 학계에다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어요. 1945년까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때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근현대사는 한국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국 문제를 가장 중심에다 놓고 다뤄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에 일본 안에서 쓰여진 모든 사료들은 천황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부 역사 왜곡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오늘날 일본 안에서 한국사 연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초석을 놓아주신 분이 야마베 겐타로 선생님이고, 바로 그 부분을 누가 온통 전수받으셨냐면 나카츠가 아키라 교수님이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야마베 겐타로라는 분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처음에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동학혁명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이건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돼 가지고 어떻게 끝났을까? 그리고 그 뒤에 우리들은 그 동학혁명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가? 세 가지 질문입니다. 동학혁명은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개선하고 있을까? 자, 동학혁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똥이들의 생명과 생업과 생활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동학의 핵심 사상 시천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자기 안에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성스러운 존재를 다 모시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게 시천주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 더 해월 선생님이 해석해가지고 그 시천주가 사람만 시천주가 된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시천주를 합니다. 천지 만물이 막비 시천주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벌레 한 그루, 떠가는 구름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신 존재다. 그러니까
동학의 핵심은 뭐냐면 만인평등과 만물평등의 사상입니다. 그것을 이 지상에 온전하게 실현하고자, 그것을 이 지상에 그대로 펼치고자 일어난 혁명이 1894년의 동학혁명이었는데, 거기에 그러한 그 뜻을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잔인하게 억압하고 탄압한 세력이 일본이었어요. 결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은 지금까지도 동학혁명의 진실을 어떻게 밝히지 않고 있고, 밝혀지기를 않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본 공식 정부라고 하는 게. 거기에 맞서서 지금 일본 안에 야마베 겐타로 선생님이나 그 뒤에 나카츠카 교수님이나 그 위에 또 나오신 분들이 그런 거대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싸워온 거죠. 그런 이러한 속에서 오늘의 이 보훈체도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동학혁명을 어떻게 계승해 갈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동학혁명에 대한 이미지, 기억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로 다른 교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선 동학 사상에 대한 오해가 참 많더라고요. 뭐가 있냐, 독창적인 거.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5000년 역사에서 동학만큼 민초들의 목숨과 생활과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온몸을 내걸고 실천한 종교나 지식인이나 집단이 있으면 나와봐. 동학 말고. 없잖아요. 우리 민족의 재단 앞에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분들이 동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배들. 그 이상으로 위대한 창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DNA를 왜 자각을 안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 안의 보물을 좀 자각하는 움직임을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낭낭님 공부합시다. 남도 광주에서 불고 있는 이 인문학 강자가 보훈에서, 이제 손윤 이사장님은 서울에서, 또 청주에서 곳곳에서 좀 이렇게 조직화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운수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북미회담도 잘 될 것 같고요. 그죠? 남북은 지금 굉장히 근무성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아마 통일의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남이나 북이나 가장 소중하게 찾아야 될 위대한 사상 중에 하나가 우리 동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훈치에 참여하신 분들부터 먼저 미리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노하우는 나중에 한번 광주 인문학 연구소에 방문하셔가지고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동학 서당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민수 교수님 강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